이번 시간에는 그런 ESG와 관련돼서 그러면 실효적으로 신생 기업들, 초기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이런 변화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소셜벤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60년 전에 한 학자가 얘기했던 것을 한번 해고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토마스 쿤이라는 물리학자,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과학혁명의 구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중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과학 기반에 있어서 어떤 베이직한 어떤 기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행과 관련돼서 근본적인 펀더멘털의 체인지가 발생되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1998년도에 한국에서 IMF가 벌어졌었죠. 그래서 평생구형이라는 개념이 이제 붕괴가 됐고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대책이 나왔는데 때마침 미국에서부터 태동된 인터넷이라는 것이 한국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 때 한국에서는 아주 거대한 디지털 전환이 벌어지는데 그게 벤처 붐업이었었죠. 지금의 이제 카카오도 그때 태동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디지털 쉬프트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의 삶에서 어떻게 디지털로 전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런데 디지털이라는 게 굉장히 기성세대한테 생소한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디지털 디바이스, 그러니까 정보 소외 계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새로운 신문명, 디지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런 어떤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소득이 주는 사태가, 또는 실직이 되는 사태가 더 심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디지털 쉬프트라는 개념이었었거든요. 이게 다시 10년 뒤에 ESG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ESG라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것도 패러다임 시프트의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ESG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거대한 전환의 어떤 변곡점이라는 것을 한번 가정을 해보고,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또는 유사한 개념인 임팩트라는 것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 초기 기업,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소셜 벤처인 경우에는 ESG라는 개념은 우리한테 너무 먼 얘기 아닌가? 우리한테는 적용해 보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하고 직접적인 유의관계가 뭐가 있을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프레임을 임팩트와 ESG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먼저 두 가지를 이제 프레임을 나눠보면 임팩트와 ESG를 한번 보시죠. 아마 제 생각은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임팩트는 조금 가벼운 협의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SG는 조금 더 담론적으로 광의의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ESG는 어떤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요새 심사평가, 발표평가를 가보면 임팩트와 관련된, 소셜 임팩트와 관련된 얘기들을 시즈널 키워드처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IoT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어떤 키워드들의 어떤 연속되는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트렌드한 그런 어떤 트렌디한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ESG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에 어떤 패러다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팩트라는 것은 그 ASIS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를 좀 고찰해 보는 그 시선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의 문제. 물론 이제 미래의 가치도 분명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현재 기업이 갖고 있는 임팩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근시일 내에 도래될 수 있는 임팩트는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그 ESG는 미래 중심이기도 합니다. 현재 잘하는 것은 알겠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냐, 특히 미래에 도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테이킹할 수 있느냐,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문제가,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 실행과 목표와 평가 기준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바라보는 게 ESG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록에서는 임팩트라는 것은 환경적이거나 아니면은 그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죠. 그래서 그 도메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환경적 가치를 아주 임팩트 있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커싱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ESG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 이념 또는 경영 철학 또는 기업의 문화로서 이렇게 광의의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 경우에는 이 기호를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으신데요. 임팩트에서도 재무적, 비재무적 부분들을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펀드에서도 재무적 성과를 전혀 계산 안 하고 전혀 평가하지 않고 비재무적, 사회적 가치이거나 환경적 가치만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투자 회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무적 트랙하고 비재무적 트랙을 혼합해서 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임팩트 투자에서는. 평가의 기준들이 유사하다라는 거죠. 한 바구니 안에서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으면, 이 ESG인 경우에는 이 트랙이 달라요. 그러니까 재무적 평가를 하는 그 회계표준 기준하고 그 다음에 비재무적 부분을 평가하는 회계표준이 다른 거죠. 그 GRI라는 기업 지속 가능한 정보 공개의 수준도 평가의 툴이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머건 스탠리에서 평가하는 툴도 400개의 툴이 별도로 정형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 트랙하고 비재무적 트랙이 평가의 기준이 아예 다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 경우에는, 임팩트인 경우에는 한 도메인에서, 인더스트리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 부분들을 우리가 관찰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사회적인 영향이 있는지, 또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는 소셜 임팩트가 사회 혁신이 또 무엇이 있는지를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ESG인 경우에는 망이에요, 네트워크. 그래서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이라든지 밸류 체인이라든지 공급망 안에서, 대기업이면 과거에는 수직 대여라,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협력의 관계이겠죠. 대기업과 협력사의 관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애플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이 LG, 삼성, SK 등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공급망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ESG 표준망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표준을 가동시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업에서 표준을 가지고 있고 실행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팩트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고, 그 다음에 ESG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 임팩트도 그렇고 ESG도 그렇고 펀드라고 하면 당연하게 어떻게 그 펀드를 회수를 할 거냐라는 게
LP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겠죠. 그래서 두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 회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데, 임팩트인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적, 사회적 임팩트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펀드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 ESG는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해서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영향이 아주 큰 비즈니스 모델, 기업이라고 해서 그게 원천적인 투자의 기준이 아닌 거죠. 결국 ESG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느냐. 투자를 회수하는데 만약에 ESG와 관련된 Environment, Social, 그다음에 기업이 갖고 있는 거버넌스가 투자 회수를 하는 데 있어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관리를 하는 것이 ESG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ESG의 목표는 결과적으로는 투자 회수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이 기업의 철학으로서 또는 기업의 경영 이념으로서 기업의 문화로서 담보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ESG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사례를 한 세 가지를 보고 초기 기업들이 어떻게 ESG를 적용해야 될지, 바라봐야 될지, 또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죠. 테슬라에서 코발트 프리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곳이고, 거기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리튬이온 배터리인 경우에는 망간이라는 요소와 그다음에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라는 광물로서 원재료로서 구성되어 있는 에너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코발트라는 광물을 생산하는 곳이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 공화국인데 전 세계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이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코발트라는 것은 하얀색 석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코발트를 생산하는 광산이에요. 구리와 망간이 생산되면서 그 중에 일부분이 코발트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아이가 아동이었어요. 아동의 노동 착취가 보고가 됩니다. 98년이었었거든요. 보고가 되고 그것이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이런 아동 착취 문제에 의해서 생산된 광물을 가지고 자동차 생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기업의 이념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니켈 함유가 많아지는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점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코발트가 제로에 수렴해주는 그런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고 하고, 만약에 이 코발트 광물이 원재료로서 활용된 배터리는 우리는 납품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코발트 광물이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은 누구일까요? LG화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SID, 삼성이고 SK 등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런 어떤 ESG와 관련되는 기업 표준들을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니까 한국에 있는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이 ESG를 채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과 관련돼서 결국 망의 문제이다. ESG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서플라이 체인에 그것을 관리하고 계획하고 실행단에서 ESG를 담보할 것이냐라는 것, 공급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밸류 체인이라는 전기 자동차라는 밸류 체인에 있어서 그것을 공급을 해주는 주된 활동과 보조적인 활동에서 각자의 역할에서 ESG의 표준과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